두바이가 이명박의 이상형이었어. 그러면 이제 이 두바이 공항에서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이야. 두바이 공항은 그때가 이제 2005년, 6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5년, 6년에 실제로 겪은 일을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그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두바이 공항에 딱 입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국 라인이 둘로 나눠져 있어. 두바이는 그때 나눠져 있었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후진국 라인, 선진국 라인으로 라인을 구분했던 거야. 근데 내가 아는 분이 서 있는 앞에 맨 앞에 중국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아는 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중국인이 딱 그 입국장을 나가니까 후진국 라인으로 가라는 거야. 중국 여권을 보고 후진국 라인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국인은. 그러면 이제 후진국 라인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스리랑카, 뭐 스리랑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후진국 라인으로 쓰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일본인은 선진국 라인, 유럽, 일본은 선진국 라인으로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한국은 어떤 라인에 섰을까요? 어떤 라인에 섰을까요? 그때 선진국 라인으로 가라고 그래서 놀란 거야, 이분이. 왜냐? 그때 한나라당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 그거 알죠? 이명박도 박근혜도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선진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두바이, 이명박의 그 이상형인 두바이에서는 한국을 일본과 동급의 선진국으로 유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인가?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무역 규모가 세계 11위야. 세계 11위.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경제 규모만 갖고 따지는 게 선진국이 아니야. 선진국의 그 기준이 뭐냐면 경제 규모만 갖고 따지면 중국이 선진국이잖아. 근데 전 세계에서는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유럽에서나 유럽인들이 보는 선진국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경제 규모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언론의 자유와 인권 보장, 그리고 복지 수준, 이런 걸 따져.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극빈자 복지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선진국을 따지는 거야.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나라를 세계는 선진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지수 후진국 선으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인권 기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후진국 라인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이건 객관적 수치야. 객관적 수치. 김대중 노무현 때는 세계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을 추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다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을 유지했지만 언론의 자유와 그 다음에 인권 개념이 후진하고 있다고 경고가 들어온 거야. 특히 노동인권이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라인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B등급 라인으로 지금 보류됐어.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지금 밀려난 거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권에 있어서. 뭔 말인지 알아? 속상하지. 누가 연병 떨어? 박근혜? 그래. 그래도 야, 어떻게 대통령한테 연병 떤다 그러냐? 네. 뉴스에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저 위에 뉴스 나왔잖아. 구체적 자료 제시 좀. 위에 지금 뉴스 지금 올려주고 있잖아. 이 위에 기사 나왔잖아. 이 기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 가서 검색해봐봐. 국제 대망식 한국 인권위 등급 보류 파문. 이 말이 어려웠구나. 지금 우리 월드삼님이 기사 올려줬잖아. 요거 기사 가서 검색해봐봐.
그럼 우리나라 인권이 후진국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아, 내가 얘기한 거하고 저 기사가 그 서민들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래. 어렵지? 그래.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뉴스 기사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야. 지금 저 중계방에서 그 인권위 등급 보류 대망신이란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게 그 기사인지 모르고 증거를 제시하래. 아우. 터키라서 그렇지 뭐. 네가 뭐 한국인이면 저 말을 이해할 텐데 터키라서 그렇잖아. 그지? 이해해? 응.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인권이 등급 떨어졌다는 얘기하면서 후진국이 됐다는 얘기를 했더니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래. 근데 바로 위에서 국제 대망신 한국 인권이 등급 보류 파문이라는 기사를 올려줬거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가 같은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떡하겠어. 터키라서 그런 걸. 터키가 뭘 지칭하는 거냐?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페이스북 메인에 올라간대. 근데 새누리당 후보들의 그 페이스북 글이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죠?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메인에 들어간 거야. 근데 새누리당 후보들의 좋아요를 누른 게 97%가 터키인이었대잖아. 그러니까 터키 IP로 그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누가 누른 거지. 홍준표하고 남경필이었지 그때.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터키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별로 없고 보니까 그 터키에는 지지자가 많은 것 같아서 너가 터키지? 이렇게 묻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우리나라 안에는 인기가 없는데 터키에선 인기가 좋아요. 우리 새누리당이.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왜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핵심은 뭐야?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핵심. 어제 여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수사 대상인 박근혜가 특검을 지목하고 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다? 이건 범죄 연루자야. 박근혜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선박의 안전점검 규정을 풀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수사 대상이야. 어떤 과정과 절차, 누가 요구를 해서 그 법안을 없앴는가? 그 규정, 안전점검 규정을 왜 없앴는가? 이거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인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이 박근혜 수사할 수 있어? 못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여야 합의한 거, 박영선이 새누리당에 합의해준 특별법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하고 맞지 않아요. 독자적인 특별위원회,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면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지금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 사건 특검 왜 세월호 특별법의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기간이 4개월이야. 여러분, 그 세월호 건지는데 11개월 들어. 그 얘기 알죠? 세월호 건져 올리는데 최소 11개월이야. 세월호 건져 올리는데 최소 11개월. 최소 11개월이라는 얘기는 어떤 나라는 같은 경우 18개월 걸린 나라도 있다는 거야. 배 건지는데 1년 이상 걸려.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한 게 4개월로 특검을 하고 한 달 동안 연장할 수 있대. 이게 특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배도 건지기 전에 특검이 끝나. 그러면 이게 지금 세월호에 대한 완벽한 수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아니,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4개월을 기한으로 하고 한 달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맞죠? 어제 합의된 내용이 그거죠? 그죠? 어저께 합의한 내용이, 어제 합의했다는 내용이 그거야. 지난번에 한 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것 뿐이고, 그 핵심 내용이 4개월로 특검 기간을 정하고, 한 달 동안 연장할 수 있다야. 아니라니까? 지금 합의된 내용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최소한 배를 건지는 동안 2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야지. 배를 건져서 조사를 하는데도 3, 4개월이 걸려요. 배 건지는 데만도 10몇 개월 걸리고 그 배를 조사하는데 2년은 걸려. 배 조사하고 더불어서 관계자들 전부 수사하려면 이게 지금 로비를 받아먹은 놈들이 수백 명일 텐데 그거 조사하려고 생각해봐. 2년도 짧어. 2년도 짧어. 그런데 지금 4개월로 하자.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야. 지금 왜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어저께 합의한 거에 반대하는, 그 내용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문제는 청와대도 수사 대상인데 청와대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해. 그러면 청와대는 제대로 수사를 못해. 그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는 기간을 4개월로 한정했어. 배 건지는데 2년 걸려요. 건져서 조사하는데. 근데 특검을 넉 달만 하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특검은 안 된다는 거야. 특검으로 처리하자는 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요구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 좌빨련 개 싫어? 쟤네들이 좌빨련 개 싫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자,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심각하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냐? 재협상 절대 불가다. 그러면 가해자가 수사하냐? 가해자가 수사하는 건 말이 되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수사하는 건 말이 되냐? 어디서 이런 개소리야. 망치 부린 말이 맞죠?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대. 야, 그럼 가해자가 수사하는 건 말이 되냐? 가해자가 수사하는 건 말이 돼? 어디서 개소리야. 그리고 지금 유가족이 직접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지금 저 말은요, 두 번째 어폐야.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유가족이 지명하는 전문가야. 유가족이 요청하는 전문가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되는 거지.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지금 유가족이 피해자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 가해자가 수사하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앉아있어. 지금요, 세월호 특별법은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구의 말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특검을 지금 지명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잘못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직접 수사한다는 게 아니야. 유가족이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수사하는 거지. 경찰이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하냐,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하냐. 지금 이왕구의 주장은 뭐냐? 중립을 지켜달라는 거야. 야,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 편 중에서 중립이냐? 지금 새로 만들려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일종의 경찰과 검찰 역할을 하는 건데,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립입니까? 피해자 편입니까? 설명해봐봐. 경찰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중립이야? 지금 새누리당은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 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무슨 중립이야.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편에 서서 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경찰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중립 써봐. 고발당해. 민원 들어가.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거잖아. 그게 경찰이야.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입장에 서서 가해자를 진상조사하는 경찰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어디서 중립이야. 여기 교황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교황이 노란 리본을 달았는데, 명동성당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데 노란 리본을 떼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달라면서 노란 리본을 떼달라고 요청을 했대. 그 누가 요청했는지? 누구야 그거? 근데 그때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 앞에 중립은 없다. 죽음 앞에 중립은 없다. 그 얘기 들으셨죠? 망치 부인이 뭐라 그랬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거 망치 부인이 맨날 얘기한 얘기잖아. 그죠? 망치 부인이 맨날 얘기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망치 부인이 맨날 그랬잖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들었어 못 들었어? 한 번 이상 들어본 사람 손. 망치 부인이 옛날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맨날 그 얘기 들었죠? 그런데 교황님께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교황님께서 죽음 앞에 중립은 없다. 죽음의 피해를 당한 사람 앞에 중립은 없다. 망치 부인 말이 맞죠? 교황님이 망치 부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 왜 얘기했어? 교황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나 망치 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한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요. 피해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또 다른 가해를 막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지.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그래야 또 다른 가해자가 생기지 않아.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이면 다른 가해자가 해도 되는구나 그러는 거 아니야. 죽음 앞에 중립은 없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그렇게 주장했어. 피해자가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를 임명하는 거 봤냐? 가해자가 형사 임명하는 거 봤어? 어디서 지져? 박근혜는 수사 대상이야. 이명박도 수사 대상이고 성역 없는 수사 대상이야. 김무성 유가족 요구가 양보 가능한 선을 넘었다. 마음대로 해봐 니네. 백초롱 짱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특별법을요. 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이제 새누리당하고 박근혜가 안 들어주는 거잖아. 박근혜 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요청을 계속 묵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세월호 특별법 계속 저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끝이 다가온다고 봐. 나는 쟤네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 그래 잘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해. 너네가 그렇게 버텨야 끝이 나지. 국민들이 지금 이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니까. 김무성 김무성이 박근혜한테 맞설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기자님들 이제 기사 쓰지 마세요. 김무성이 박근혜하고 박근혜를 견제할 거라고 글 썼던 기자들 다시는 글 쓰지 마. 기사 쓰지 마. 당신들은 기자의 자격이 없어. 왜? 기자는 현실을 냉혹하게 봐야 돼. 기자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김무성이 박근혜를 견제할 거라는 헛된 꿈을 꿨어. 그건 기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꿈을 꾸고 꿈꾼 내용을 글로 쓰는 건 작가지 기자가 아니야. 김무성이 박근혜에게 맞설 것이라고 글 썼던 언론인들은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김무성 절대 박근혜를 맞서지 않습니다. 박근혜하고 맞서고 견제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김무성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려면 박근혜 지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가 필요해.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박근혜를 밟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김무성이 절대 박근혜하고 맞서지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인들, 특히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그 김무성이 박근혜하고 맞설 거라고 그렇게 막 기대를 하고 있잖아. 그 기대는 헛된 기대라고. 걔네들은 이권으로 뭉친 애들이라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도하는 게 누구냐? 그게 언론 재벌이야. 재벌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꿈을. 재벌들이 그런 헛된 꿈을 유도하는 거야. 왜 그런 꿈을 유도하느냐? 이게 전략이에요. 전술? 무슨 전술이냐면 야당 죽이기 전술이야. 김무성이 박근혜하고 대립을 할 거다. 그래서 박근혜가 잘못했을 때 김무성이 뭐라고 하나 이것만 띄우는 거야. 야당의 비판은 묻어버리고 김무성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게 언제 쓴 전술이냐? 이명박 때. 이명박이 잘못해서 그때 야당이 막 비판하는데 야당은 찍지도 않아.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네 집 앞에서 일주일 동안 막 기자들이 막 대기를 해. 그럼 일주일 뒤에 박근혜가 이명박이랑 밥 먹고 와서 해결됐다고 동의해줬어. 그렇게 야당을 죽인 거야. 김무성이 박근혜를 견제할 거라는 헛된 꿈은 같은 논리예요. 야당이 박근혜랑 싸우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걸 못 보게 하려고, 그쪽으로 눈을 못 가게 하려고 묻어버리기 전술이야. 김무성은 절대로 박근혜랑 맞서지 않습니다. 예. 김무성은 절대로 박근혜랑 맞서지 않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는 박영선 때문일까요? 새누리당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의 요구대로 안 되는 이유는 박영선 때문입니까? 새누리 때문입니까?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유가족의 요구대로 통과 못 되는 이유는 박근혜 책임입니까? 박영선 책임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유가족의 요구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박근혜가 반대해서야? 박영선이 반대해서야? 박근혜가 반대해서야. 이름 정확히 쓰세요. 그래야 하트가 안 나옵니다. 뭐요? 세월호 특별법은 누가 반대하는 거야? 성역 없는 수사권 누가 반대하는 거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거야. 왜? 김무성도 수사 대상이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무성도 수사 대상이야. 왜? 해운조합에서 로비 받았잖아. 해운조합에서 대준 돈으로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김무성도 수사 대상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망치부인 말이 맞다, 손. 김무성도 해운조합, 선주들이 돈 대주는 걸로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에서 성역 없는 수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문재인 선수가 단식을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선수가 단식을 하고 있어. 어저께 제가 국회의원들은 단식하지 말고 국회 가서 싸워라 그랬잖아. 그랬더니만 문재인의 단식을 막 비판을 한 모양이야? 나는 문재인 한 명 정도 단식하는 거는 반대 안 해. 문재인 혼자 한 명 정도 단식하는 거는 내가 반대를 안 한다고. 근데 이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몽땅 나와가지고 문재인이랑 같이 단식하는 거, 그건 난 반대한다고. 분명히 국회에서 박영선의 협상 무효 선언하고 제대로 된 한치의 흩어짐도 없고 물러선도 없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싸워야지.
나는 문재인 혼자서 단식하는 건 반대 안 해. 근데 국회의원들이 때로 그 광화문에 나와서 단식하는 건 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숫자도 적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열린우리당 152석을 무력화시켰어. 김한길이가 원내대표 하던 152명일 때도 못했잖아.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고 뻥까지 마. 의지의 문제야. 의지의 문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맘먹고 그 분명한 국회에서 밤새 매일이라도 하고 의지를 보여봐. 의지를.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에서 여보세요? 섬가스나님 감사합니다. 네. 들리세요? 지금 방송 들리세요? 예.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선수가 그 오윤가에 글이 올라왔더라고. 문재인더러 단식하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문재인으로서 문재인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글을 봤어. 오유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 짠했지만 나는 그 글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였어.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 의원들을 자기 주변으로 설득해서 세를 형성했어야 돼. 그 언론에서 말이에요. 언론에서 486과 친노그룹이 지도부를 흔든다. 그렇게 막 떠드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그냥 호롤단식 단독 행동을 많이 해.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국민 48%가 있어. 그럼 국민 48%의 요구를 실행하는 게 문재인의 의무야. 혼자 단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굳이 단식한다면 반대는 안 하겠어. 그러나 단식밖에 못한다면 실망이야. 단식밖에 할 게 없다면 실망이라고. 그럼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광화문 옆에서 단식하는 것밖에 안 돼? 난 실망이야. 486과 친노가 지도부를 흔든다고 욕을 하면 더 세게 나가야 돼. 더 막강하게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그거야. 나는 이 486 의원들한테도 막 화가 나. 친노 의원들한테도 화가 나고. 쟤네들이 486 친노가 지도부 흔든다고 얘기해서 움찔했다는 것에 나는 화가 나. 쟤네들은 재벌이야. 재벌들의 사주를 받고 그들의 뜻에 따라 협박하는데 그 협박에 움찔해? 그러면 왜 486 친노를 우리가 지지하겠어? 486 친노는 적어도 진보적이고 적어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신뢰를 갖고 국민들이 지지해 준 거 아니야? 말로만 개혁이고 말로만 진보였나? 언론이 지도부에게 반발한다고 한마디 하니까 움찔해? 그래서 조직된 행동 안 해? 그럼 우리가 왜 지지해야 돼? 재벌들의 나팔수에 협박받아갖고 움찔한 486 친노를 우리가 왜 지지하겠어? 박지원, 김한길하고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난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자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아내하고 딸을 강간하려고 그래. 그때 아버지가 평화주의적으로 말로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들 수 있는 모든 걸 들고 때려야 됩니까? 그 순간 아버지가 그 강도를 때려 눕힌 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야. 지금 새누리당이 법과 정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떠나서 국민 300명이 죽은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그러고 있어. 공범들이야. 범죄 공범들이야. 현행범이야. 걔네들하고 대화를 해? 강도가 지금 찌르려고 그러는데 이러지 마세요. 대화를 해? 맞서 싸우거나 도망을 가다가 경찰을 불러야지. 저는요, 지금 486과 친노가 지도부를 흔든다는 비난, 이것 때문에 움찔했다면 실망입니다. 나는 그런 비판이 있을 때 그럴수록 더 싸워야 된다고 봐. 이해찬이 정말 그런 싸움을 잘했어요. 막 언론에서 뭐라 그러잖아. 그럼 더 심하게 쳤어. 이해찬과 노무현이 잘한 게 그 부분이야. 요즘에 그런 게 없어. 문재인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 왜 단식밖에 없어? 왜? 문재인 중심으로 뭉치라 그랬잖아. 그러면 초선 의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야. 한 명 한 명 의원들을 만나 나가고 그 의원들을 모아서 세를 형성하고 집단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문재인이 뭐 가볍다 조중동은 쳐대겠지. 그러나 국민은 조중동 말에 휘둘리지 않아. 지금 30, 40대가 원하는 거, 20, 30, 40대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노인분들이 모두 투표하고 지금 이 땅을 노인분들이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노인분들 언젠간 돌아가십니다. 지금 20, 30, 40대가 지금의 노인층이 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뽑아줬는데 안 싸워. 몸으로 싸우랬어? 말로 싸우랬지? 그렇게 못 싸우는 사람이었으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안정되어 있고 체계가 확실히 법치주의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다면 정말로 대화로서 아니 뭐라 그러나 뭐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라면 문재인 같은 사람이 신사적으로 정치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건 새누리당이야. 우리가 상대하는 건 박근혜야.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을 내가 왜 갈아엎자고 그러냐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요. 새누리당 의원들을 매우 정상으로 봐.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절반 이상이지.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상이라고 봐. 박근혜와 새누리 정치를 정상으로 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지금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냐? 지금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정치하고 있냐고. 저게 정상이야? 미친 거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7시간 동안 실종됐다 돌아와서 사생활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걸 지금 정상이라고 봐? 걔네들이랑 대화하고 타협을 해? 지랄하고 자빠지셨어요. 아주 지랄이 창궐을 하고 있다고. 정상이 아닌 놈들하고는요. 정상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눈이 뒤집어진 강도하고는요. 몸싸움을 하든 아니면 경찰을 부르고 뭐라도 집어던지고 싸워야지. 하지 말라고 말로만 하고 참을 거야? 그건 등신이라고 불러.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등신이야 그건. 강도에게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훔치려는 강도한테 말로 타협하겠다. 난 그건 정말 잘못이라고 봐요. 가서 신고를 해봐. 이거 여기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경찰로 보여? 가서 신고해. 왜 야당, 왜 2번을 찍어줬겠어? 왜 국민들이 2번을 찍어줬겠어? 1번이 잘못하면 싸우라고. 맞서 싸우라고. 국민을 지키라고. 130석이나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근데 뭐 했어? 뭐 했냐고. 486 친노가 지도부를 흔든다는 조중동의 비난에 움찔해가지고 꼼짝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지지 안 해. 나는 지금 486과 친노가 지도부를 흔든다는 조중동의 비난에 움찔해가지고 박영선에 대한 비판을 중단한다면 나는 486이고 나발이고 다 버릴 거야. 이인영? 뭐 이인영이 나랑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이하경? 나하고 친형제 아니야. 인재근? 마찬가지야. 인재근, 이하경, 이인영 새누리당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나랑 친하고 나발이고 없어. 어제 새벽에 누가 그랬다며 망치 부인이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건 진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새정치연합 정신 차리고 잘하란 뜻으로 한 얘기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다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중에도 있어. 초선 의원 중에도 있고. 초재선이라고 무조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 재선 의원들 중에서도요, 그 권력자들 눈치만 보고 조중동 눈치만 보는 의원들 나는 갈아엎어야 된다고 봐요. 새정치연합에 쓸만한 의원 내가 볼 때 50명 될까 말까야. 130명 중에 50명 될까 말까야. 그러면 당 엎어야지. 난 진심이야. 난 진심으로 새정치연합에서 80명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 의원총회에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놈,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편들어준 놈, 난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편들어준 의원들 난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 박근혜와 새누리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않았잖아. 그런 김한길, 안철수 잘했다고 지지하고 옹호해줬던 사람들 나는 전부 다 잘라야 된다고 봐요. 정세균 의원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내가 좋게 얘기했던 그동안에 뭐 내가 말 안 하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저질 의원들 빼놓고 내가 그동안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이인영, 이하경, 정세균, 인재근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자리 물러나야죠. 저는 이 당을 국민이 왜 찍어줬냐. 1번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막아 싸우라고 찍어줬다고 봅니다. 근데 막아서 싸우지 못한다면 물러나야지. 나는 지금 새정치연합에 막 팽배해 있는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탈피하겠다. 언제 싸웠는데? 내가 묻고 싶어. 언제 싸웠는데?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탈피하겠다는 김한길, 박영선에게 묻고 싶어. 언제 싸웠는데? 언제 니네가 이명박, 박근혜랑 싸웠냐고. 박근혜 새누리당과 니네가 언제 싸웠어? 자,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계속 할게요. 이 민주당 안에 제가 볼 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의원이 한 50명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원들이 박영선이나 김한길을 비판하고 올바른 국민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러면 조중동에서 디립다 흔들어. 지도부 흔들기라고. 씨발. 이해찬 때는 이해찬한테 저기 계란 던지고 지랄 연병할 때는 지도부 흔들기라고 안 하더니 김한길이가 이해찬더러 전원 사퇴하자고 지랄할 때는 지도부 흔들기란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김한길, 박영선 흔들면 지도부 흔들기고 대선 중에 이해찬더러 사퇴하라고 얘기한 건 지도부 흔들기가 아니냐? 지금 언론은요. 조중동 종편은요.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야. 예. 나는 이 친노와 486 문재인 좀 더 대차게 싸우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심성 있게 싸우지 마세요. 대통령 후보가 단식밖에 할 일 없다니. 그만큼 당 장악이 안 됐다는 얘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안에 친노 486으로 엮어서 묶어낼 수 있는 의원 많으면 60, 적으면 50이야. 적어도 50에서 60명만 똘똘 뭉쳐 움직여도 이 지도부에서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예? 지금 다 털어봐. 486 친노. 그리고 무슨 재야 운동권 출신
털면 5, 60은 만들 수 있어요. 5, 60이 뭉쳐서 문재인 내세워서 싸우란 말이야. 그게 왜 안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모자란 건가?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긋나는 건가? 민주주의의 정당도 있는데 정당 안에 계파가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어? 민주당 안에서 각각 자기네들의 취향과 목표에 따라 모임을 만드는 게 그게 왜 문제냐고. 한나라당의 친이 친박은 편갈라 싸워도 그거는 계파 분열이 아니고, 민주당이 못하는 지도부를 비판하면 그거 계파 분열이야? 왜 그렇게 이중잣대야? 어? 나는 지금이 우리 국민 면접 기간이라고 봐요.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들, 근데 난 너무 웃기는 게 왜 그렇게 전부 다 비공식 회의를 해? 어? 왜 그렇게 다 비공식 회의를 하냐고. 비공식 회의를 하면서 그 의원들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가 안 돼. 그냥 공개 회의를 하세요. 지금 이 비공식 회의라는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대. 야, 친박 친이 싸우는 거 보고 분열이라고 얘기하디? 구름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얼마나 야당이 안 싸우면 김무성이 박근혜 견제할 거라고 그러겠어. 어? 아니, 친이 친박 싸운다고 한나라당 분열됐다 그래? 안 그러잖아. 걔는 대차게 싸우거든. 더 대차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살려줄지 말지 결정한다고. 그래야 한 놈이라도 살려주지.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 이렇게 조심성 있게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어? 무조건 유가족 편만 들 수 없다. 정치는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범죄자랑 타협하면 그거 공범이라 그래. 내 잘못하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양보하면 그거 공범이라 그래.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새누리당한테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쪽 의견 들어주고 그건 공범이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또 난리가 났어. 막 여기서 저기서 이제 카톡이 오는 거야. 협상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망치 부인님 이제 끝났어요. 유유. 아니, 왜 그게 끝이야? 잘할 때까지 계속 반대하고 싸워야지. 나는 이번에 우리 진보 세력들이 어저께 그 박영선이 협상해갖고 나오니까 또 막 이제 물 건너갔네요. 끝났네요. 뭐 김영호 씨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건가요? 아직 살아있잖아. 어? 나는 솔직히 막말로 김영호 씨 죽어도 싸울 겁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김영호 씨가 죽어도 이 싸움은 계속돼야 돼요. 제가 틀렸습니까? 지금 김영호 씨가 38일 동안 목숨 걸고 단식하는 이유가 뭔데?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라는 거야. 그런데 김영호 씨가 죽을까봐 엉터리 특별법에 합의하라고? 그건 잘못이죠. 김영호 씨는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라고. 김영호 씨가 목숨 걸고 싸우다 죽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대로 끝인가요? 포기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싸움은 끝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 저들과의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 그랬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그랬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내가 뭐라 그랬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어?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 그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영선이 들어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고 그걸 새정치연합이 등치짓 하면서 추인해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걸로 끝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거다. 그러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김영호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그런 말이 있다며. 원래 이 땅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자 거기에 길이 생긴 거다.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허허벌판을 가고 있는 거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충 타협해서 뭘 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지 않으면 뭘 잃죠? 우린 잃을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잃을 게 없어. 그죠? 잃을 게 없는데 왜 타협을 합니까? 이번 싸움은요, 세월호 수사권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48년 이후로 쌓이고 쌓인, 나는 박근혜 말이 하나 옳은 게 있다고 봐. 적폐. 박근혜 말대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적폐, 쌓이고 쌓인 폐단들을 세월호 특별법으로 끝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은 나는 김영호 씨가 죽더라도 따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김영호 씨가 죽더라도 우리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폐단을 없앨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끝낼 수가 없어요. 아니, 빨갱이 새끼는 청와대에 있어.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었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이 아니야. 빨갱이 새끼는 청와대 가서 찾아.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이었던 여자 거기 있으니까. 자, 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지 않는 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예. 맞죠?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지 않는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하는 거 잘 모르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포기했어? 그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지. 그지?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 타협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타협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다 잃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 그런 사람이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서? 우리 딸도 이 방송 봐. 우리가 뭘 가져서 타협을 해? 아니, 우리가 잃을 게 뭐 있냐고.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지켜야 되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어. 자, 지금 우리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국민들 세계 자살률 1위예요. 20대 자살률 1위, 30대 자살률 1위, 40대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야. 온 국민이 죽지 못해 살아. 언제든 죽으려고 이놈의 고층 아파트들을 지어놔가지고요. 뻑하면 뛰어내려. 하루에 수십 명이 자살해.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왜 죽는 줄 알아? 희망이 없어. 이렇게 살아봤자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죽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싸우다 죽자고.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 자, 우리는 모두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죽어. 우린 다 죽어. 다 죽을 건데 이대로 살아봤자 희망이 없어서 절망감 속에 자살하는 방법도 있고 폼나게 싸우다 죽는 방법도 있어.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겁니까? 죽어라 하는 세상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혼자 뛰어내려 죽는 방법도 있고 씨발 죽든가 뭐 되든가 말든가 싸워라도 보자.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은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했다. 그렇게 역사를 배우지 않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느 참고서에서 이게 참고서에 중간중간 단원이 끝나면 이렇게 서비스 페이지가 있어.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그 선교사가 인터뷰를 하고 한 사진이 하나 나와. 때는 1910년이야. 1910년에 1909년에 어떤 농민을 한겨울에 인터뷰를 한 거야. 이 농민이 홑겹에 한복을 입고 곡괭이가 낫을 들고 의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당신은 지금 뭘 위해서 싸웁니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 온몸에 동상으로 손발은 다 부르트고 그 버선도 신지 않고 맨발에 집신을 신고 그 한복을 입고 곡괭이 들고 의병을 하는 거야. 당신은 왜 싸우냐 그랬더니 나는 식민지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기 위해서 싸운다고. 내가 그걸 2001년에 봤나 2000년에 봤나 그 순간 저는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조상은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게 싸우다간 그 농민군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은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많이 가졌잖아요. 우리는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우리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대로 끝인가요?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죠. 그러나 여기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인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은 다시 시작될 겁니다. 날마다 날짜를 고쳤으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 갈 겁니다. 이승환이 부른 노래 중에 그 노래 이승환 노래가 아닌가? 나는 세월호 특별법 1000일 동안 쓸 수 있어. 칸을 보니까 만일까진 쓰겠는걸? 저 녹색 칸 많잖아.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1000일은 기본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칸 많다? 만일까지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만 이후로 쌓이고 쌓인 대한민국의 폐단을 해결하는 싸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싸움 어려운 싸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머리끄댕이 잡고 카메라 꺼지면 폭탄주 마시는 그런 짓 그만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록나무님, 귀폭강아지님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싸움은 논리와 명분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누가 몸싸움 하래! 말싸움 하랬지! 망치 부인이 국회로 가면 단 한 표입니다. 그런데 망치 부인이 여기서 방송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들들 볶아대면 적어도 50에서 60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로 안 갑니다. 나는 저렇게 김영호 씨가 싸우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사람이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쪽수거든요. 우리가 가진 건 쪽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이대로 가면 삥 뜯겨 죽거나 굶어 죽거나 쫓겨나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가진 게 없는 것들이 뭐 죽는 거밖에 더 있나? 어차피 죽을 거 폼나게 죽자 이거지. 싸우다 죽어보자 이거야. 어차피 안 죽을 사람이 어딨어. 안 죽으면 요괴지. 언젠간 다 죽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의한 정부에서 전과자가 되는 일은 차라리 영광이다.
불의한 정부에 맞서 싸우다가 전과자가 된다면 그건 영광이에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잘못된 정부하고 싸워서 전과를 얻은 건 가문의 영광 아니냐고. 잘못된 정부랑 싸우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게 아니냐고. 불의한 정권이 국민들을 단합하는데 거기 동조하면 공범입니다. 예. 불의한 정권에는 맞서 싸우는 것이 그게 옳아요. 그 다음에요, 그 소위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열받았으면 걔네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겠냐. 이순신 장군 막 선조가 지지더만. 유명한 장군은 원래 정권하고 안 친해. 위인이 되려면 정부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절대로 세월호 특별법 박영선이 합의해줘서 이걸로 끝인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걸로 끝이라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박영선이 잘할 때까지 욕하면서 잘할 때까지 제대로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선이 처음에 밀실 합의했을 때 뭐라 그랬어? 죽어도 죄업자 없다 그랬잖아. 잘했다고 뻗댔잖아. 그게 불과 2주 전이다? 기억나? 지지난주 목요일에 박영선이가 그 세월호 특별법 밀실 합의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했다고 막 뻗댔잖아. 그 주간에. 그리고 내가 방송하기 싫을 만큼 두려웠잖아. 근데 지난주에 다시 입장 바꿔갖고 결국 열흘 만에 재협상 했잖아요. 아니 재협상도 했는데 재협상은 못하는 게 어딨어. 더 무섭게 싸우면, 우리가 더 무섭게 싸우면 재협상도 할걸? 여러분, 김영호씨가 죽으면 그 다음엔 내가 굶어 죽든 나는 방송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이 싸움은 계속돼야 돼.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어.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뭐냐면 그 황산벌.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보면 개백이 그 백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북돋워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오면 다 죽인다 이런 각오로 싸웠잖아요. 그랬던 이 개백의 군대가 무너졌던 게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 어디서 기가 꺾여? 화랑도 때문에 기가 꺾이잖아. 화랑도 애들이 뭐 했는데? 그냥 와서 죽었잖아. 시뻘겋게 화장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퍽! 창 맞아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오잖아. 또 막 와가지고 퍽! 화살 맞고 죽고. 근데 세 번째 또 오잖아. 네 번째 또 오잖아. 그렇게 계속 죽으려고 오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서 오니까 기가 꺾인 거야. 나는 김영호 씨가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싸우다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선수가 목숨 걸고 싸우다 죽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선수가 목숨 걸고 싸우다 죽고 그렇게 몇 명 죽어가면 전세가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예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라고 봐. 정치의 철학, 이 정치의 핵심이 들어있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김유신이 개백한테 그래. 너는 전쟁은 잘 알지만 정치를 몰라. 전쟁은 잘하지만 정치를 모르는 장수가 많은 부하들을 죽여.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김유신이 또 이런 말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야. 저는요, 그 말이 지금 내가 살아남는 이유야. 여러분, 우리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빨리 죽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기는 걸 봅시다. 1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승만 때부터 따지면 67년 동안 잘못된 나라야. 66년 동안 나라가 잘못 운영됐어. 66년 동안 잘못 운영된 나라를 우리 26년 동안 민주주의 하면서 고치려고 해본 거야. 한 번은 우리가 실패했어.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동안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100년 뒤에는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국민이 한다면 해요. 우리 국민한테는 그런 성질이 있어. 한다면 해. 100년 뒤에 이걸 하자라고 결심하고 지금부터 가면 내 생각엔 30년에서 40년이면 이룹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빨리 하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100년 뒤에 우리가 이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자. 3, 40년 안에 이룰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영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나무를 주문했다는 이야기. 100년 전에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백몇십 년 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데 그때는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배를 만들 나무를 그 주문을 했고 그래서 그 나무를 키운 나라가 있었어. 그 나무를 다 그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에서 나무를 다 키워가지고 그 200년 걸려서 다 키웠다고 그 어느 나라에다가 주문했던 나라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나무를 샀대잖아. 200년 전에 나무를 주문한 나라나 200년 전에 주문을 믿고 키운 나라나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무도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하준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됐어. 장하준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경제 성과를 낸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최고였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발칵 뒤집어졌잖아.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거 그게 박정희 때 가장 성과를 냈다는 건 맞아.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 독재였잖아. 1인 독재였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능했다는 거야. 장하준이 그럼 1인 독재를 지지했나요? 그건 아니야. 정권별로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 성과를 이야기할 때 박정희 정권이 가장 오래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일관된 경제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하준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시 독재하자. 그래서 일관되게 경제 정책하자라는 게 주제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게 주제일까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장하준의 주장이 박정희가 잘했으니까 박정희처럼 독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경제정책을 펼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독재는 아니더라도 정권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난 장하준의 말을 내가 너무 장하준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게 보는 건가? 말이 어려웠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이게 장하준이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정권별로 경제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은 박정희 정부가 최고였다 그랬어. 그럼 그 말이 잘못됐냐? 난 맞다고 봐요. 왜? 박정희는 18년 동안 혼자서 정권을 차지했고 18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었어. 김대중 노무현은 5년밖에 안 됐잖아. 5년씩밖에 못했지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18년 정도 했다면 박정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치를 했겠죠. 그죠? 근데 박정희가 18년 동안 경제를 혼자서 했기 때문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8년 동안 일관된 중장기적인 계획이 집행됐다는 얘기야. 그게 김대중 노무현보다 박정희가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장하준이 김대중 노무현보다 박정희가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죠?
장하준이 김대중 노무현보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권별로 가장 잘 나간 게 박정희였다. 그 말이 맞지. 왜? 18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펼쳤어. 만약에 같은 기간 김대중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폈다면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은 영국 농민들처럼 B&B 서비스 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있었을 거야. 노무현이 18년 동안 정치를 했다라면 달랐겠죠. 왜? 노무현도 김대중은 2년 만에 IMF를 극복한 사람이야. 노무현은 IMF였던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이고, 그랬던 김대중 노무현이 박정희처럼 18년 정치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했겠죠. 그죠? 예. 핵개발은 등신아 김영삼 때부터 한 거야. 핵개발 돈은 김영삼이 대준 거야. 핵무기가 이미 김대중 때 완성돼 있었어. 근데 어디서 핵대중 뻘소리야. 하긴 네가 역사를 아냐, 뭐 뉴스를 봤겠냐, 이해는 한다. 네. 자, 그리고 이 누구야, 그 장하준 발언 중에 박정희가 자동차 산업에 투자했던 건 몇십 년을 내다봤던 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항상 이 똘마니 새끼들의 앞에는 저 뒤에가 다 숨어있다고, 개새끼들요. 또 여기 나와. 높은 새끼들 뒤에 숨어있다고 항상 의경들도 그래. 예. 진주난이님 감사하고요. 예. 김대중 정권이 박정희처럼 18년 동안 경제정책을 폈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이 바뀌었을 거라고 봐. 근데 이제 박정희가 그 당시에 중화학공업에 투자해서 그래서 20, 30년을 앞선 해안이었다라고 이제 장하준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박정희의 주장이 아니었잖아. 박정희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중화학공업이 그게 박정희의 경제팀에서 그 박정희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그게 소위 미국의 대자본이 박정희한테 소스를 준 거 아니야. 그러니 장하준의 주장은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혼자서 그런 경제정책을 세운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니면 장하준이 정말로 박정희가 그게 개인의 경제 리더십이었다고 본다면 나는 장하준 교수의 생각에는 굉장히 실망이야. 만약에 장하준이 진짜 박정희가 경제적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재에 대한 문제를 덮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걸 뭐라 그러냐. 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을 갖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었어. 그래서 그 대자본을 국가에서 불법 대출해주고 편법 대출해주고 그러면서 재벌을 키운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의 기원이 됐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장하준 교수가 만약에 정말로 박정희가 경제적 리더십이 있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거는 장하준 교수의 이론에 반하는 거예요. 장하준의 이론 자체가 뭔데? 신자유주의 대자본에 맞서라며. 신자유주의 대자본에 맞서서 국내 재벌을 키우라는 게 주장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지. 왜? 우리나라 대재벌은 지금 세계 대자본 못지않아. 아니 어저께 그 누구니? 정관용 씨가 트위터로 그걸 날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막 난리가 됐다 그래서 나는 그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박정희의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장하준이 박정희가 독재 냈지만
경제적 리더십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박정희가 혼자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박정희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재벌을 키운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재벌을 키웠고 중소기업을 죽이고 이렇게 갑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 뿌리 깊은 패단인데 그걸 지적하면서 박정희를 리더십을 칭찬한다면 나는 장하준 교수는 정말 잘못한 거라고 봐요. 예. 김대중이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랬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김대중이 뇌물 줬다, 로비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노벨상 안 준대잖아. 너네가 그렇게 노벨상 위원회를 모욕해서. 자, 박근혜가 왜 가해자냐? 박근혜가 가해자지. 국민 300명이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박근혜가 알지도 못했어. 우리나라의 모든 군 통수권자 박근혜야.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 구조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야. 박근혜가 구조 지시 맨 처음에 내린 게 언제야? 아침 10시 반이야. 녹취록에서 확인했잖아. 아침 10시 반이면 이미 배가 뒤집어진 다음이야. 그래서 박근혜도 가해자야. 박근혜 혼자 가해자가 아니라 박근혜도 가해자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 미안하다. 네가 알아듣기엔 좀 한계가 있지? 네가 알아듣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 없어서 준비했지. 잠깐만. 모든 게 대통령 탓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도 있는데 100%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 너무 무능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나머지 잘못은 그 무능한 10세들의 잘못이야. 오케이? 대통령의 잘못은 아주 무능한 새끼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그 무능한 10세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무능한 10세들과 대통령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그 무능한 10세들한테 일을 맡긴 대통령과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클까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못되면 대통령이 왜 사과합니까? 대통령이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묻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 왜 노무현한테 잘못을 물었어요? 대통령이 무슨 죄냐고 묻는 여러분은 노무현이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고 왜 탄핵까지 가라 그랬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이었던 거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책임자예요. 행정부가 잘못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행정부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뽑아야 될 권리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그런데 국민이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무자격자라는 거야. 그 무자격자를 국민들이 뽑아준 거야. 왜?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속였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데
댓글 안 달은 것처럼 댓글 안 달았다고 거짓말했잖아. 그걸 믿고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야. 국민한테 사기치고 대통령이 됐으면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한 짓이 뭐야? 인사사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이 어땠습니까? 장관 후보들이 나오는데 족족 문제였어. 무슨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있지도 않은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 후보를 데려다 앉혀놨어. 그런데 그 부서에 대한 허락도 안 됐는데 장관 후보부터 임명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렸어. 근데 나중에 그래서 간신히 야당이 합의해줬어. 그래 해라. 그랬더니만 그 장관 후보가 내 마누라가 싫대요. 그리고 미국 가버렸어. 온 기자들이 안 된다. 그 사람 대통령 대변인하면 안 된다. 그 행적도 문제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어이 그 사람 대변인 앉혔어. 어떻게 했어? 미국의 정상회담 따라가서 빤스 벗고 미국 여자 인턴한테 덤벼가지고 국제적 개망신 됐어.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번 해난 사고의 총책임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를 때 청문회를 해보니까 몰라요.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그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능력이 없다.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다. 억지로 앉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무능에 증명돼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했어. 해수부가 제대로 굴러갔겠어? 그게 오늘의 이 모습이야. 그뿐만인 줄 알아? 통일부 장관은 통일에 반대를 해요. 인권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해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어겨요. 수사를 제대로 했던 검사들을 몽땅 내쫓겼어요. 국정원장은 잡으라는 간첩을 안 잡고 멀쩡한 사람 간첩이라고 모르라고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북한산 무인기가 수십 대가 날아다녀도 못 잡아요. 등산객이 찾을 때까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이제 알려졌어요. 잠수부가 물에 빠지면 낚시꾼이 구해줘요. 무인항공기가 돌아다니다 떨어지면 군인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등산객이 발견해요. 이거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정원에서 대통령 선거 때 거짓말했던 거, 댓글 달았던 거 증거가 나오니까 남재준 지금 국정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거 거짓말로 확인됐죠? 첫 번째 사고 쳤습니다. 그때 남재준 잘라야 된다고 난리 났어요. 잘랐을까요? 안 잘랐어요. 두 번째, 간첩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만약에 밑에 있는 놈들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인이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야. 처벌 받아야 되겠죠. 처벌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또 사고 쳤습니다. 거기다가요, 남재준의 두 번째 거짓말. 국정원에 증거 조작은 없었다라는 공표까지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남재준이 국정원은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 자체 조사해봤는데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거 중국에서 증거 조작이라고 증명해줬잖아. 삼진 아웃이야. 삼진. 아웃을 3번 당했는데 그래도 거기 앉아있었어. 그랬더니 네 번째 사고 쳤어. 이번 사고는 뭔지 알아? 국정원장 비난 여론이 심해지니까 이번엔 뭐 했어요? 유우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비공개 탈북자 증언을 언론에 유포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해준 탈북자 가족이 북한 당국에 끌려가서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첩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통령이 뭔 잘못했냐 그럼 저거 계속 틀 거야. 여러분, 교황이 가자마자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수사한다고, 교황이 가자마자 검찰에서 국회의원 120명을 수사한다 그랬죠?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이 부나. 왜 120명일까? 왜 야당 의원 숫자랑 비슷하지? 새누리당 몇 명 형식적으로 까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야당 몽땅 잡아드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나는 이 선언이요. 검찰에서 국회의원들 뭐 수사하겠다. 뭐 무슨 입법 로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사는 그 보니까 새누리당 상임위원회 관련자들은 돈 몇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분명히 있어. 근데 신계륜하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지 돈 액수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확히 몇천만 원씩 몇 차례 받았다는 그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 새정치연합의 의원은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가 안 나왔는데 같이 동급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 이건 뭐겠어? 지금 이 새정치연합 의원들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나 이제 그 기사에서 내가 신계륜 의원이 얼마 받았는지를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모르겠지만 신계륜 의원은 지금 여러 번 돈 문제가 터졌어. 옛날에도 불법 뇌물수수로 의원직 상실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또 지금 두 번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근데 그 기사에서는 신계륜 의원이 얼마를 받았는지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기사는 어쨌거나 야당 의원하고 새누리당하고 싸잡아서 똑같이 욕을 해. 경향신문 기사였어. 오늘 아침에 본 기사는. 새누리당 의원은요 정확히 뭐 3천만 원씩 3번을 받았다. 뭐 1억 누구한테 1억 6천을 받았다. 이렇게 정확히 금액이 나와. 근데 새정현 의원은 금액이 잘 안 나와. 그러면서도 같이 입법 로비 의혹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여야를 동급으로 공정한 기사를 쓴 것처럼 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확히 액수가 나와 있는 의원하고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의혹이 있는 거하고는 구분을 해줘야지. 왜 싸잡아 쓰냔 말이야. 그건 언론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일단 느낌이 120명의 의원을 사정하겠다라는 그 사인이 이거 국회의원들 입 다물으라는 너네 입 조심해라. 뭐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이나 뭐 가지고 시비 걸고 박근혜 말 안 들으면 검찰이면 행정부야. 행정부에서 지금 입법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박근혜가 국회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이 박근혜 독재 시작 사인인가? 박근혜가 독재를 시작하겠다는 사인이냐? 물론 국회의원들 중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람들은 나는 모두 자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있는 의원은 아예 출마를 평생 못하게 해야 된다.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모두 처벌하라고. 그런데 정말 처벌이 목적이냐? 국회의원 숨통 조이는 게 목적이냐? 처벌은 안 하면서 설레발 마치고 겁만 줘서 결국 박근혜 독재의 동조자로 만들려는 거냐? 그렇다면 용서할 수 없다. 예. 지금 벌써 4시 42분? 내가 아까 1시에 시작했죠? 예. 1시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혹시 자료실에 들어온 것 중에 꼭 봐야 되는데 못 본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11년 9월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카페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은 남다르다. 항공으로 출발하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추억, 낭만, 감동을 선사하면서 여유를 만끽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원고 학생들은 왜 중고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게 됐을까요? 교육청의 이 공문과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넘어선 지금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는 세월호를 탄생시킨 수많은 이해관계들의 연결망을 봅니다. 이 사건 자체를 우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것들이 만나서 세월호 사고를 불러왔는지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석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내신 책 관련 내용을 담으신 게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내릴 수 없는 배라고요. 예, 예. 내릴 수 없었던 배도 아니고 여전히 내릴 수 없는 배인 거예요. 크게 보면은 네. 이게 일종의 배 사건이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내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못 내리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도 사실 이 거대한 사회라는 배에서 못 내리고 있는 상태. 일단은 그 서해 페리오 사고가 난 게 이제 시기로 보면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롤로선이라고 부르는 이 배가 롤로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배랑 다른 게요. 네. 배 밑이 열려요. 밑이 열려요? 그러니까 차를 대야 되니까 아. 배 밑을 열어서 차가 직접 가게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걸 안 쓰려면은 기승기를 들어야겠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보통 때는 괜찮은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밀폐된 배가 아니니까 물이 빨리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더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다. 그 작은 배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큰 배는 사고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태워야 돼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배 자체가 조금 위험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 서해 페리오 사고도 그런 배였던 거 아니에요? 차가 예, 들어오는 예. 배. 그러니까 주요 사건들이 대부분 바다에서 난 거는 페리오들이 많이 나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연안역의 관리를 정부에서 했어요. 네. 해수부에서 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뭐 장관도 못 뽑고 막 공무원들 막 혼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안역의 관리를 민간한테 넘기는 일을 했어요. 아니, 안전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 민간한테 넘겨졌나요, 그게? 근데 사고 초기에는 네. 다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다 까먹은 상태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예산도 주겠다. 그리고 한국해운조합이라는 그런 네네. 조금 약간 민간 쪽으로 넘기거든요. 예산은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배 관리하고 관제하고 이런 게 기피 사업이 된 거예요.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면은 괜히 이제 뒤집어 쓰고 크고, 책임을 하고. 근데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짐을 너무 많이 싣는다. 그럴 때 민간인이 그걸 감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네. 그 저가 항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KTX 같은 고속철이 생기니까 배를 타고 굳이 멀리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육지에 있으면 그냥 꼭 타야 되면은 저가 항공 타거나 KTX 타면 되니까 배 손님은 줄게 돼 있죠. 굳이 뭐 오래 걸려서 배를 타고 가나 이렇게. 네, 그리고 고유가가 있었어요. 고유가. 그러니까 배 운행할 때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이게 운항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걸 만들려는 문제를 푸는 그 노력이 다 필요했던 거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안 풀었어요. 안 풀고 배 수명을 늘려줬죠. 20년까지만 해라 그랬는데 30년을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고배를 사다가 한 10년 싸게 해서 수익률을 계산할 방법이 하나 생긴 거고. 아하. 세월호가 그래서 일본에서 쓰다 남은 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랬죠. 한참 먼저 해야 됐죠. 근데 그래도 또 손님이 안 느는 게 페리오라는 거는 차를 가지고 가야 싸지는 거거든요. 그 동일한 시기에 렌트카가 또 보급이 됐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가 항공으로 가서 차 빌리면 이게 오히려 차 싣고 뭐 한참 걸려서 가격 싸죠. 그리고 휴가가 이를테면 4박 5일이어 봐요. 그럼 배 타고 앞뒤로 빼지고 나면은 이틀 남는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상업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학여행 학생이라도 해서 이 좀 많이 태워야겠다. 그런 정책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럼 정부 측이 이렇게 수익률 때문에 망해가는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라는 게 그렇게 있었던 건가요? 외국은 보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지자체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냥 배를 운행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이제 폐업하고 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몇 개를 합쳐가지고서 조금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규모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구조조정 하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돈을 좀 이를테면 기름값을 좀 보조하거나 일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니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예. 계속해서 사고라고 우기는 그래. 네가 자동차를 여자친구랑 둘이 해변으로 가요 막 틀고 자동차를 타고 막 고속도로 달리다가 있는 힘껏 트럭을 들이받고 너랑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면 교통사고지. 근데 니네 차를 딱 분해해 보니까 누가 네 차의 브레이크를 잘라놨어. 그럼 이게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네가 그렇게 죽었으면 그게 교통사고야 살인사건이야? 그건 살인사건이지. 마찬가지야.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이렇게 배를 고치면 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 배를 고쳤어.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안전하다고 다 체크를 해줬어. 그리고 그 안전하지 않은 배에 애들을 태워 보냈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알고 사고가 난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사고야 사건이야.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리고 정부는 구조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전혀 구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뭐 네가 굳이 계속 사고라고 우긴다면 네가 나중에 그 누가 브레이크 잘라가지고 저기 트럭 들이받고 죽어도 우리는 그냥 교통사고다라고 해줄게. 네가 사건이라고 인정해주면 네가 그런 일 당했을 때 우리가 널 위해 싸워주고, 네가 굳이 사고라고 우긴다면 네가 누구한테 맞아 죽어도 그냥 운 나빠서 그랬다 그럴 거야.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네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 너나 네 가족이. 그때 우리가 외면하면 좋겠니? 외면해줘? 뭐 그게 정바람이라면 외면해주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몽구님이 만드신 물음표만 딱 영상. 해주시면 그게 제일 정답이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낫지. 그죠? 왜 막아야 하나? 물음표로 국민들이 판단하라고. 지금 있는 상황 보여주시고, 내가 법적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던 경우. 이렇게 되지? 지금 내가 가는 거는 안 만나려고 뻔히 아는데, 내가 가면 자꾸 부담되고 그러면은 여당에다가 얘기할 거 아니야. 이 판에서 합의를 얼른 해줘라. 그 말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만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 그래 뻔히 알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부담되고 여당에다가 어떤 식까지 합당을 해줘라. 대통령 영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여당 문제를 하러 가는 거예요. 빨리 통과시키거나 만난다고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시를 내려달라 이거예요. 진도에서 우리한테 그 해주기를 약속했으니까 지금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기 백돌 저기 연락을 받으셨어요. 여기. 저기 정문 앞에 가서 티켓 들고 있으려니까 지금은 정문까지만 가신 거야? 고기 백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다 뒤져가는 거 참고 있어요. 37일 동안 굶었으니까 길 터주시고 정식적으로 예청합니다. 저기 청와대 안 쳐들어가고 정문 입구에서 서 있을 때 건너지도 않고 정중하게 요청하죠.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 중국인들 건너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 사진 찍고 왔다 갔다 노는 장소예요. 저번에 내가 갔다 관광객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저번에 가신다는 갔다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난 여기서 맞길래 전혀 못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정문 앞에서 사진 찍고 깔깔거리고 웃고 여행하는 관광지야. 그런데 왜 나는 못 가게? 나는 37일을 굶었는데. 당신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이민 왔나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셔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가는 데까지만 간다고 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따 보세요. 신호등 바뀌면은 중국인들 건너가나 안 건너가나. 자, 외국인들 관광객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이 피켓만 들고 있다는데도 못 들고 다닙니다.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어이없는 나라.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이 한마디. 그냥 건너잖아요. 다 건너죠. 안 가는 쪽으로 할게요. 당신들이 정당하고 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죠. 나도 정당합니다. 잘못한 사람 아닙니다. 죄인도 아니고. 내가 단지 죄인이란 거는 우리 애들 죽을 때 구해주지 못한 거, 그게 죄인일 뿐이고, 지금 이 억울하게 죽은 거 밝히자는데 이렇게 막아서 밝히는 걸 못하는 게 내 죄인일 뿐이지, 나 대한민국 살면서 죄진 거 없어요. 내가 목소리 높이고 싶어서 어지러워서 못 올리겠다, 진짜. 오늘 해야 된다. 우리가 취재하면은 지금 내보낼 수도 있고 안 내보낼 수도 있는데 나는 취재하는 거 막진 않을 거예요. 대신 안 내보내도 좋으니까 이런 거를 자료로 꼭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 정권이 바뀌고 이 진실이 밝혀질 때 꼭 까발려주세요. 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진정한 기자들입니다. 지금 위에서 뭐 장학생에서 통제받아서 자꾸 기자 못 내보내고 하는 거 알아요. 위에서 시켜서 못 내가는 거 다 압니다. 대신 원본 가지고 있다가 이 정의사회 구현될 때 써먹으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 왜 앞을 가로막지 물음표만 딱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정답이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낫지. 그죠? 왜 막아야 하나? 물음표로 국민들이 판단하라고. 지금 있는 상황 보여주시고, 내가 법적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헌법에 나와있던, 경호법에 나와있던 1인 시위가 저 구역이 긴지아인지 법적으로 가져오는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경호 구역이라 외곽 지역이라서 경호를 쓴다 이거야? 그러면은 왜 중국인들 경호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 나는 못 가냐 이거야? 모순된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죠? 지금 이 상황은 유민 아빠가 지금 현재 보셔서 아시겠지만 2시간 넘게 서갖고 계십니다. 네? 아시죠? 37일을 굶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 밥 먹으면서 저는 서 있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죠? 저희도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내가 소를 붙들고 이만큼 얘기했으면 소가 영문으로 논문을 쓸 텐데 여전히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고 계속 시비를 거는 우리 극혐이 보내줬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들어도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 벌레도 오래 듣다 보면 사람 될 거라는 기적을 믿지만 안 되는 벌레도 있어요. 예, 안 되는 벌레도 있기 때문에 예, 정리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혐오스러운 벌레 하나 정리하고, 자, 오늘 망치 부인이 다뤄야 되는데 망치 부인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못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오늘 이게 핵심 내용이었죠? 부대 해체 극단적 방침에 박근혜가 고심 끝에 부대를 해체하기로 한 거야?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던 박근혜가 이제 고심 끝에 부대 해체하기로 한 거야? 우리 마음은 고심 끝에 청와대를 해체하고 싶어. 모든 문제는 거기만 해체되면 돼. 우리가 바라는 거 진짜 청와대만 해체하면 돼, 진짜. 네, 정말. 야당을 버려야 될 때가 된 것인가. 저는 이제 야당, 지금 야당은 안 된다고 봐요. 뭐 정의당, 진보당으로 민주당을 대체하자. 뻥까지 마. 그 20년째잖아. 안 된다니까. 민주당만 없어질 거니 안 없어져. 모든 야당을 다 없애야 돼. 모든 야당을 전부 다 깨서 정말 국민주권당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국민주권당. 그런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주의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놈들 잡아서 다 자르고 정말 국민을 위해 싸울 놈들 논리와 명분을 갖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싸울 사람 300명을 뽑아냅시다. 직원 300명 면접이 쉽진 않아요. 예,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1년 정도 노력해서 그 300명의 직원을 한번 뽑아봅시다. 물론 뭐 우리가 뽑는다 해서 다 당선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걸 뽑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우리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나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누가 오는지. 김현 의원도 나왔네요. 네. 키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은 김현 의원. 네. 안경 안 쓴 사람은 김현미 의원이죠. 자, 하여튼 뭐 청와대 앞 상황은 계속 우리 팩트TV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예. 저는요, 지금 나는 솔직히 십몇 년 민주당 당원했던 사람이야. 민주당 당원을 하면서 민주당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어. 민주당이 이겨서 정말 악의 무리를 뿌리 뽑길 바랬어. 그런데 민주당이 한 2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여당하고 같이 공생하는 공생관계에 너무 물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은 안 된다. 특히 민주당에서 선수 높은 사람들 3선 이상 의원들은 한 사람도 살려둘 필요 없다. 전부 정리하는 게 옳고, 예, 3선 이상은 전부 정리하는 게 옳고, 초재선 중에서도 뭐 3선 이상이랑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안철수도 초선이야. 초재선 의원들 중에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100만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고 100만 국민공천심사위원회에서 우리는 공천 심사만 하는 거야. 심사만. 예. 우린 낙선운동이나 뭐 당선운동 안 해. 공천 심사만 하는 거지. 얘가 자격이 있나 없나만 검토할 뿐이지 낙선이나 당선운동은 안 해.
낙선이나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내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난 다만 방향을 얘기할 뿐이야. 그런 게 필요하다. 예. 100만 국민공천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원하는 건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야당이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야당들 중에서 쓸만한 의원들, 점수만 공개하는 거야, 점수만. 점수만 공개하고, 재미삼아. 예. 이대로는 100년 기다려도 안 바뀌어.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3선 이상 의원들을 보면, 그러니까 선수 높은 의원들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기득권이야. 기득권층에 너무나 기득권에 물들었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의 불편을 몰라. 국민의 절박함을 몰라. 국민의 절박함을 아는 사람들로 갈아치웁시다. 그러려면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어떠셨습니까? 방송 볼만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1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내일은 2시에 시작할게요. 내일은 2시. 제가 어저께 2시간 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2시. 정규 방송이야. 2시에서 5시. 뭔 말인지 알았지? 아니 내가 무슨 선동을 했어. 네가 심장이 흔들린 거지. 나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네가 오늘 선동이라고 느낀 건 네가 흔들린 거야 임마. 너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지?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을 당겼어요. 방화범이에요. 아니면 망치 부인을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내 마음을 훔쳤어요. 막 그러고 신고하려고 그러지? 아니 나는 이대로인데만 네가 흔들려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지랄이야. 내가 널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흔들린 거야. 중심을 잡아 임마. 아 진짜. 아니 요즘에 드라마가 문제야. 드라마에서 뻑하면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한테 지가 좋아해놓고 왜 내 마음을 훔쳤냐고 막 신경질 내고. 이 드라마를 없애야 돼 드라마를.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예, 멈추면 썩는다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 추천 3,254! 예, 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천 3,000 넘었으니까 오늘은 녹색 설사에 저주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재밌게 보고 추천 안 하고 간 사람들 새 이불에 설사할 수도 있어. 각오해.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물해 주셨으나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천해주신 3,38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상비행님, 프로망스님을 비롯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아유.